이제 이제 좀 바쁜 게 정리되고 공부할 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오늘 한 장만 나갈 거라서 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요. 그렇게 할게요. 음. 윤성 이거 저번 시간에 저 없을 때 하지 않았어요?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된 건 뭐지? 아무튼 뭐 간단하게 채널만 살펴보고 말 거예요. 책에서도 큰 별다른 내용이 없어가지고 채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채널 쓰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판 고등 모델 구현할 때 쓰는데요. 오늘은 윤성님하고 놀아야겠다. 윤성님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네, 전통적인 이벤트 모델, 옵저버 모델과 뭐가 다른가요? 왜 이걸 구분해서 부르지?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왜 이벤트 옵저버 모델과 구분해서 부르는 거지? 이 사람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몰라? 모르겠는데. 옵저버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옵저버블 서브젝트가 옵저버하고의 강바인딩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즉 서브젝트 자체는 옵저버를 직접적으로 모르고 옵저버는 서브젝트를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 내가 신문사를 알아야지 신문을 구독할 거 아니야. 신문사에서는 그냥 신문을 쫙 뿌리면 되지만. 근데 출판 구독 모델에서는 발행하는 쪽도 채널에다 발행을 하면 되고 수신하는 쪽도 채널만 수신하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벤트 참가자들이 해당 채널만 인식하면 되지 그 채널을 누가 발송하는지 누가 받아가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해주는 게 출판 구독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판 채널을 만들면 예를 들면 한빛 출판사라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빛 출판에서 나오는 책만 산다고. 책이 새로 나오면 누가 썼는지 상관없는 거지. 그냥 한빛 출판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빛 출판사에다가 윤성님도 책을 출판하고 나도 출판하고 수많은 출판하는 저자들이 거기다 출판을 시키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윤성님을 알아야지 윤성님 책을 사고 나를 알아야지 내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한빛 출판사만 알면 수많은 책들을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옵저버 모델에서는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뉴스를 퍼블리시하는 서브젝트를 알아야 되고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서브젝트를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출판 고등 모델에서는 그냥 퍼블리셔 뭐 얘 하나만 알면 돼. 액션. 오케이? 그 출판 구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샌드와 리시버 사이에는 핑퐁이 일어나는데 핑퐁이 꼭 일치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윤성님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갑자기 공을 200개를 다 던지고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받아주는 쪽은 마음이 느긋해서 3개씩밖에 안 받아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윤성님? 음, 보내는 놈이 많이 보내고 싶은데 받는 놈이 잘 안 받아주면 오빠 말고는 쓸만한 게 없네요. 유일한 방법은 보내는 놈이 네, 천천히 기다리는 거. 보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천천히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버퍼에다 담아두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가 됐든 뭐 수많은 전자장비들에서 나오는 콘덴서 같은 것들. 여러분 콘덴서가 뭔지 아시나요? 콘덴서 아시죠? 전자회로에서 콘덴서 왜 쓰죠? 전기를 저장했다 천천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네, 똑같은 일이에요. 버퍼를 사방에다 두면 자료의 흐름을 평탄화시켜서 일정한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죠.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 하지 않고 버퍼가 차면 플러시하는 방식으로 두면 버퍼의 플러시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버퍼를 채운 놈이 많이 채웠다 적게 채웠다 뭐 이래도 흘러갈 때는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전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장비들은 콘덴서를 대량을 꽂아가지고 계속 흐름을 평탄화시킨단 말이지. 대표적으로 사운드 장치들. 소리가 곱게 나야 되니까 그냥 콘덴서를 있는 그대로 계속 박아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똑같아요. 소프트웨어도 버퍼를 많이 끼워 놓으면 수신하는 쪽에서 흐름을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로 하고 싶어. 이게 더 큰 니즈 중에 하나인데 윤성님이 공을 던지다가 밥 먹고 와서 또 던지고 라면 먹고 와서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지. 받는 놈도 마찬가지야. 세 개 받다가 전화 받고 와서 또 받고 밥 먹고 와서 또 받고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윤성님? 음, 우리 대신에 누가? 코르틴 서스펜드가 기다려주면 돼. 어. 우리 대신에 코르틴 서스펜드가 기다려주면 돼. 코르틴 서스펜드는 다음번 컨티뉴에이션이 리즘 될 때까지 무한히 기다려줄 수 있잖아. 음, 다른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고.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코르틴 기반의 채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에선 다루지 않지만 프로그래밍 개념상 학술적으로는 코리커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커전이라는 건 함수형 입장에서는 값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좁혀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폴드라든지 뭐 이런 애들, 리듀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리커전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로 풀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문제를 반복되는 행위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없으면 제기로 풀 수 없어. 제기를 잘 못 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특정 행위의 반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점을 갖기가 어려운 거지. 엄밀하게. 근데 코리커전은 리커전의 반대인데 얘는 발산해. 루프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욱더 많은 값을 발산하게 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제네레이터라든지 혹은 코틀린에 있는 시퀀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함수가 계속 값을 만들어내죠.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 만들어내잖아.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스트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다 값을 발산해낸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다 코리커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채널도 마찬가지로 원래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내가 리시브할 때마다 발산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커전을 실제 구현하는 언어의 구현체들은 뭐 용어가 많아요.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너레이터 부르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커전 때문에도 채널을 사용한다. 코리커전의 반대말은 리커전이고 리커전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구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큰 데이터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괜히 메모리를 다 차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모든 곳에 적용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떠올 수 있는 코리커전 구조체는 자연수 같은 거죠. 그럼 미리 자연수 전체 집합을 갖고 있지 않고 차근차근 리시브 할 때마다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추정만 해내면 되잖아. 메모리에 모든 자연수 집합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이야. 아, 그런 거 가지고 실무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셋을 다 읽어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음 레코드를 요구할 때마다 서버한테 호출해서 다음 레코드 받아오면 돼. 메모리 하나도 저장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격에서 받아오든, DB에서 받아오든, 파일에서 읽어오든, 혹은 거대한 저장소에서 조금씩 갖고 오든. 이 개념을 사용하면, 코리커전의 개념을 사용하면 로컬 머신의 메모리 사용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당면한 국면에 해당되는 것들만 계속 갖고 와서 걔한테 주면 소비하는 쪽에서는 마치 거대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채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근데 여기 코르틴에 채널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시는데 채널을 실무에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로 예상이 돼요. 플로우가 나온 이후엔 더욱더 안 쓰시겠지만 그전에도 채널 아마 안 쓰셨을걸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채널이 신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쓰기에는 신비하고 통제가 잘 안 돼. 근데 컴퓨터에는 신비가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채널의 동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채널을 안 쓰게 돼요. 채널은 왜 이해하기 힘들까요? 복잡하게 작동해서 그래. 근데 왜 복잡하지? 윤성님 채널은 왜 복잡하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코루틴을 쓸 때 개별적인 서스펜드 함수의 동작은 순서상이 보장이 되죠. 하나의 서스펜드 함수 실행은 순서가 보장이 되잖아. 첫 번째 리줌, 다음번 리줌, 그 다음번 리줌. 그렇게 생각하면 동기적 실행과 같아. 정지가 있는 동기적 실행과 같지만 진정한 디스패처의 멀티스레드 파워는 어디서 나오지? 다수의 서스펜드를 실행했을 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스레드를 사용해서 서스펜드 함수를 구동하지만 그래서 A, B, C라는 두 개, 세 개를 막 구동한단 말이야. 스레드 여러 개에서. 거기에 보면 중구난방으로 A 썼다가 B 썼다가 C 썼다가 A 썼다가 막 이런 것 같지만 그 흐름을 자세히 보면 A는 A1, A2, A3로 순서가 보장돼 있고 B는 B1, B2, B3로 순서가 보장돼 있단 말이지. 멀티스레드는 다수의 서스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멀티스레드지 하나의 서스펜드 함수 실행을 보면 순서가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엄밀하게는 디스패처의 동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채널은 그럴 수가 없어. 채널은 서스펜드를 기반으로 해서 샌드 한 다음에 리시브를 한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해. 근데 중단 내에서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시간의 순서상을 인식하는 걸까? 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채널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채널의 동작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채널에 대해서 기초부터 잡아갑시다. 채널은 일단 하나의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라는 건 뭐냐면 플로우는 컬렉트 할 때마다 플로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컬렉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플로우는 여러 번 컬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몇백 번이라도 컬렉트 할 수 있어. 그에 비해서 채널은 그 채널을 누구라도 리시브하면 이미 소비되고 다른 애가 리시브해도 이미 소진된 거에 다음번 걸 리시브하는 거지 새로운 채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핫 콜드라는 개념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플로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컬렉트마다 매번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해도 큰 차이는 없어. 실제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플로우는 내부 구조를 플로우가 우리 직접 짜려면 컬렉트 될 때마다 내부에서 채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사실은. 실제로 그래. 채널과 플로우의 차이를 유저가 느낄 수 있는 레벨에서 표현하자면 플로우는 채널 제너레이터라고 볼 수 있어. 컬렉트 할 때마다 채널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도 돼. 사실은. 그게 채널과 플로우의 가장 큰 차이야. 플로우는 채널 팩토리라고 봐도 된다 이거지. 컬렉트 할 때마다 만들어줘. 물론 다른 차이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플로우장에서 배우기로 하고. 그 채널은 플로우와 달리 하나 만들면 샌드를 하고 리시브를 하는 게 단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채널은 아까 말했던 구독 모델, 구독 패턴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서 채널이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버퍼일 뿐이야. 그래서 수많은 애들이 이 채널에다가 샌드를 때릴 수가 있어. 왜냐면 얘는 그냥 관일 뿐이야. 얘는 어떻게 보냐면 이 큐에 가까운 구조체라고 봐도 돼요. 이 큐에다가 아무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입선출이니까 큐에다 어떤 놈은 계속 쌓고 어떤 놈은 계속 빼가는 거지. 쌓은 거부터. 그래서 채널은 자료 구조를 이해하자면 큐야. 아무나 쓸 수 있는 큐에 가까워. 실제로 채널에는 제약이 없어요. 채널만 노출되면 아무나 그 채널에다 쓸 수 있어. 이러니 여러분들은 채널 더 안 쓰게 된다. 뭐야 이 채널은 대체? 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채널 하나만 있으면 웹사이트 전반에 걸친 모든 통신을 하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채널 클로즈하지 않으면 이 채널만 모든 이벤트를 발생하는 애한테 알려주면 이 채널의 모든 애들이 다 샌들을 때릴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사이트에서 채널 하나만 있어도 돼. 채널 하나로만 사이트를 구현할 수도 있어.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그래요. 안 믿겨지겠지만 실제로 그래.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예제도 있어. 찾아보면. 한 번은 지금 얘기했죠. 채널은 자료 구조 입장에서 보면 큐다. 콘커런트 링크드 해시 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자료 구조체도 그래. 그 내부의 구조체도. 그거에 가까워. 왜냐하면 애당초 서스펜드가 해소되는 컨티뉴에이션의 구조가 뭐였죠? 아, 너무 오래됐나? 2달 돼가지고 링크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계속해서 감싸잖아.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앞에 포르 저기 컨티뉴에이션을 그 다음 번 거가 감싸가지고 컨티뉴에이션 만들고 그 다음 번 거가 자료 구조 링크드 리스트는 디자인 패턴을 표현하면 데코레이터 패턴이 되던가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 패턴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 즉 객체 관계로 링크드 리스트를 표현한 게 그 두 가지 패턴인 거야. 근데 우리가 컨티뉴에이션이 어떻게 해서 해소되는지를 보면 컨티뉴에이션이 계속 링크드 리스트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해소가 되잖아. 링크드 리스트란 말이지. 걔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포르트린 이후에 채널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거야. 샌드 할 때마다 뭘 만들면 된다? 컨티뉴에이션 리즘을 하면 되고 자동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 자동으로 큐인 거야. 샌드 한번 때릴 때마다 서스펜드 분열점이 일어나서 컨티뉴에이션 체인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뭐 2달 만에 왔는데 갑자기 하드코어 모드냐고? 그 윤석열 표정은 뭐지? 나 나름 오늘 편안하게 하는. 리시브와 이게 플로우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플로우에서는요. 컬렉트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로직이 스윙이 안 돼요. 근데 채널은 샌드 하면 버퍼에다 넣는 게 나의 목적이지 리시브한테 주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잖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플로우는 컬렉트한테 주기 위해서 값을 생성해. 그래서 컬렉트 되지 않으면 값을 만들지도 않아. 근데 채널은 아예 이게 관심이 없어. 채널은 버퍼에다 값을 주는 게 나의 이 샌드 채널의 목적인 거야. 리시브 채널은 버퍼, 즉 Q에서 값을 꺼내는 게 나의 관심사야. 만약에 Q에서 값을 꺼내려고 하는데 Q에 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윤성이 마이크 꺼졌어. 블락킹 대장님. 아니야, 서스펜드 돼. 아, 채널은 전부 다 서스펜드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잖아. 음, 내가 꺼내려고 그러는데 없으면 서스펜드 된다고. 멈춰 거기서. 음, 일시 음, 중단을 먹는다면. 샌드도 마찬가지야. 샌드 하려고 그랬는데 Q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스펜드 된다고. 너 거기 멈춰 있어. 이게 바로 코르틴의 장점이죠. 아이씨 잘 모르겠으면 서스펜드하고 대기하고 있어. 풀리면 내가 다시 열어줄게. 이 모든 동시성 문제를 그냥 다 서스펜드로 해결하는 거야. 대기, 대기해. 풀리면 내가 다시 연락 줄게. 멈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 채널을 비동기적으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concurrent linked queue를 대체하는 액터 같은 패턴을 사용하든지 워커 스레드 패턴을 직접 구현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기화를 맞춰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자동으로 코르틴이 해결해줘. 코르틴 위해서 채널을 구현하는 게 가장 쉬운 채널의 구현 방법이에요. 코르틴이 아닌 채널 전용 구현체, 즉 채널에 계속 샌드만 하면 동시성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큐 형식의 리시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아카야. 액터 패턴을 이용한 아카 프레임워크들은 전부 다 이걸 이용하고 있어. 코르틴에서는 아카가 필요 없는 거지. 액터도 필요 없어. 채널 쓰면 돼. 채널이 그 모든 걸 대신한다. 서스펜드는 서스펜드 될 수, 아니, 샌드는 서스펜드 될 수 있는 거죠. 서스펜드가 되는 이유는 샌드 할 상황이 아니면 서스펜드 돼요. 문제는 샌드가 언제 서스펜드 할지 자동 리줌이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채널을 쓸 수가 없어. 이게 무서워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서버한테 통신을 3번 날리고 있는 건지 2번 날리고 있는 건지 리시브 할 때마다 날리는 건지 감이 안 와.
이러니 무서워서 채널을 쓸 수가 있나? 못 써. 특히 트랜제셔널 비즈니스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 일일수록 채널 쓰면 어디까지 트랜제션을 먹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와서 쓸 수가 없어. 무서우니까. 이게 요청을 두 번만 보내야 되는데 세 번 보내는 거 아니야 혹시? 플로우는 믿을 수 있지. 내가 컬렉트하지 않으면 걔가 생성도 안 했을 걸 확정 지어주니까. 근데 채널은 그렇지 않아. 채널은 버퍼와 채널의 세 가지 정책 책에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다음번 샌드까지 리줌을 시켜버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어. 미친 것 같지. 그리고 트라이 리시브는 동기적으로 실행돼요. 이것도 지옥이야. 이게 거대한 문제를 일으켜요. 트라이 리시브나 트라이 샌드를 하면 원래 전부 다 서스펜드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프레임이 아니라 다음 프레임에서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트라이 리시브는 이번 프레임에서 일어나. 이게 미친 듯한 오류를 일으킨다고. 얘네들은 금지해야 돼 법으로. 트라이 시리즈는 쓰면 안 돼. 어? 쓰면 안 되는 거야. 쓰면 지옥이야. 여러분들은 채널을 서스펜드 바깥에 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만이야. 그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떠들어봤자 감이 안 오죠. 코드로 봅시다. 제가 테스트 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채널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근데 버퍼 사이즈가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인티저 타입의 채널이잖아요. 인티저 값 하나만 버퍼로 갖겠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샌드 할 때 하나만큼 버퍼를 담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를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야. 내 얘기는. 어쨌든 리시브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케이? 그래서 R1이 동기적으로 이 서스펜드 함수 없어도 돼요. 서스펜드 없어도 되는데 동기적으로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돼. 동기적으로 트라이 리시브를 때리면 궤돌러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받았으면 R1이 어떤 값을 받았다고 추적하고 R2를 보내. 핑퐁을 치는 거지. R1이 받았으면 다시 R2로 호출하고 R2는 다시 R1로 호출하는 거야.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리시브를 하는 거죠. 이거 왜 재기함수 배울 때 배우잖아. 오드, 이분 해가지고 둘이 핑퐁 쳐가지고 하는 거 배우잖아. 트램폴린 배울 때 안 배우나? 함수 프레임을 안 배웠어? 그런 거 있어. 어쨌든 R1은 R2를 부르고 R2는 R1을 부른다. 라는 구조로 서로 다른 애들이 리시브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얘를 진짜로 써보자 이거야. 이쪽 런치하고 이쪽 런치하고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쪽 런치하고 이쪽 런치하고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런치는 1부터 5까지 샌드를 때려요. 그래서 이 런치에서 때리고 있는 샌드는 샌드 1이라고 부르자고. 그럼 1부터 5까지 샌드 하겠지? 근데 얘와 동시에 이 런치도 때렸어 내가. 이거 두 개가 동시 실행될 거 아니야. 어? 그럼 이 두 개 동시 실행되는데 얘는 샌드 2고 얘도 샌드에다가 1부터 5까지를 제곱으로 보내자고. 그리고 딜레이를 준 다음에 R1을 시작합시다. 근데 제가 뭐 클로즈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한 루프로 돌면서 계속 수신을 해주고 얘네들은 계속 샌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예상이 돼? 이거의 출력이 예상되는 사람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어. 이래서 채널을 쓸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채널 쓸 수 없는 이유는 채널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 얘 출력은 이렇게 나와. 이게 됐어요? 이제는 이해가 돼? 출력을 보고? 자, 첫 번째 샌드 1이 샌드 1이 1과 2까지 샌드를 하는 건 이건 이해가 되나? 얘는 왜 여기 서스펜드가 버퍼 하나인데 두 개째까지 했지? 이게 나의 질문이야. 얘는 버퍼가 분명히 1인데 왜 두 개까지 샌드를 했을까? 오케이, 그렇다 쳐.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실행했던 두 번째 샌드는 왜 하나만 했을까? 얘도 두 개를 했으면 또 이해가 돼.
버퍼 1이잖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채널 입장에서는 세 개의 값이 들어와 있잖아. 아직 아무도 리시브를 하지 않았는데. 버퍼가 1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인 거야? 버퍼가 한 개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인 거냐 이거야. 어? 어렵죠. 어쨌든 좋아. 어쨌든 좋아. 얘네들은 채널이라는 큐에 값을 1, 2, 1을 담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일어났으니까 지금 채널 Q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1, 2, 1이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윤성님한테 묻는 거야. 근데 샌드 1인지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그 귀환님, 저거 프린트를 채널에 센다고 찍는 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스펜드에 걸리니까 어차피. 예, 그렇지. 어, 1, 2까지 찍히는 건 맞지. 1 하고 네. 근데 2가 찍혔다 하면 뭐다? 샌드 1을 하고 서스펜드에 걸리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근데 첫 번째, 리줌이 일어났다고 내 얘기는. 그 다음번 리줌에 걸린 거란 말이야. 이 밑에 나거나 안에 나거나 똑같아요. 샌드 음, 1이 찍힌 이유는 첫 번째 실행됐기 때문에 찍혔지만 두 번째 샌드 2가 찍힌 이유는 여기가 어떻게? 리줌이 되어서 자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샌드 1에 2가 찍힌 거야. 즉 어디서 서스펜드가 걸렸다? 두 번째 루프에 서스펜드가 걸린 거라고. 이해했음? 네, 근데 맞아요. 첫 번째 거는 샌드 1에 1까지만 찍히고 2가 안 찍혔잖아. 걔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서스펜드가 걸린 거라고. 사실은 프린트 위나 아래나 똑같아. 어디에서 걸리는지 이해하는 건. 뭐그 영호님이 너무 사람들을 바보 취급 정도를 헷갈릴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윤성님 눈을 보니까 그것도 헷갈려 하고 있는 이제 요 앞에 현상은 이해했죠? 근데 이 앞에 현상이 대체 뭐냐는 거야. 지금 버퍼에 어? 두 개 이상이 들어있잖아. 이 뭐냐고. 버퍼 1이라며.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는 R1에 1이 찍히고 R2에 2가 찍히고 R1에 1이 찍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찍히지 않았어. 이건 무슨 뜻이야? 이래서 내가 트라이 리시브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 딜레이 10을 줬기 때문에 런치 두 개가 이미 발현해서 이 사이에는 딜레이 10이 있어요. 샌드와 R 사이에는. 그러면 리시브 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여기서 버퍼의 제약을 걸려서 멈춘 거야. 샌드 2의 1에서는 딜레이 10을 생각해 보면 리시브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채널이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버퍼에 걸려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딜레이 10을 주고 그 다음번에 동기적 실행 R1이 일어난 거야. 그 얘는 언제? 딜레이 10 이후에 동기 실행에 있는 한 프레임에서 R1, R2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음, 예스? R1, R2가 다 동기적 실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 즉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R1, R2가 어떻게 일어나냐? 딱 요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동기적으로. 얘는 비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스펜드나 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 밑에는 그냥 동기적 실행이란 말이지. 이 코드도 동기적 실행이야. 트라이 리시브도. 그럼 동기적으로 첫 번째 큐에서 끄집어냈겠죠, 값을. 그 값은 뭐야? 1이야. 그리고 나서 알트로 호출했죠. 여전히 동기 컨텍스트야. 서스펜드가 아니라고. 얘와 얘는 동기적 실행인 거야. 두 번째 큐에서 값을 끄냈으니까 2죠. 그쵸? 그리고 다시 아론 호출했잖아. 여전히 동기적이야. 어? 여전히 동기적이라고. 그 다음번 값을 꺼냈더니 뭐가 나와? 1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알트를 또 호출했단 말이야. 그 동기적 프레임 하에서는 더 이상 꺼낼 값이 없는 거야. 1, 2를 다 꺼냈잖아. 더 이상 꺼낼 값이 없어. 그리고 이 프레임은 끝난 거야. 동기적 실행이니까. 더 이상 R1으로 갈 수 없다고. R2에서 더 이상 꺼낼 게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여기서 끝난 거야. 따라서 비동기 실행을 기다리고 자기를 리즘으로 풀어줄 이 샌드 3사는 왜 움직였을까요? 여기에 있는 동기적 프레임에서 Q를 비워줬기 때문에
q 비운 것만큼 3, 4, 2가 전진한 거야. 그리고 끝이야. 왜? 얘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리시브로 큐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샌드 채널 여기 동작이 끝난 거야. 또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테스트 1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 R1이랑 R2 메서드에 서스펜드가 없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여기 함수의 서스펜드는 중요치 않아요. 채널이 트라이 리시브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지난번 스터디 때 서스펜드라는 키워드가 일단 있으면 무조건 디스패치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아니에요. 서스펜드 함수가 리턴 값이 있을 때 무조건 디스패치 돼요. 그럼 리턴 값이 없으면 무시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네. 특히 그 안에 서스펜드 계열의 동작이 없으면 아예 ID에서 경고를 내는데 얘는 R2로 호출해서 ID를 속였을 뿐이지 실제 컴파일러는 속일 수 없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를 다 동기적 함수로 봐버려. ID에서 R2마저 제가 생략하면 이거 서스펜드 띠라고 그런다고. 물론 이건 예제를 위해서 제가 이 함수를 변형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 서스펜드를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서스펜드 띄워놓은 게 낫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헬이죠. 일단 이게 헬이야.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이게 세 개씩 떨어지는 것도 어렵고 동기적으로 여기서 끝나서 더 이상 동작이 안 한다는 걸 이해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뭐다? 트라이를 쓰지 말아라. 동기적 실행은 채널과 맞지 않는다. 서스펜드 안에서 돌아라. 그래서 그냥 채널 리시브로 받습니다. 오케이? 채널 리시브는 서스펜드 함수예요. 따라서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중단돼. 리시브가 일어나면 풀려서 리줌이 돼서 R2로 가. 따라서 얘네들은 영원히 R1, R2가 갈 수 있어. 못 받으면 중단할 거니까. 언제까지? 샌드 할 때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골 때린 게 있다. 버퍼는 여전히 1인데 얘는 왜 또 4개가 나왔어? 얘는 또 왜 3개가 나왔어? 아,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뭐다? 첫 번째, 샌드는 리시브하기 전에 이미 지 멋대로 발동해서 움직이고 있다. 왜? 얘의 관심사는 리시브가 아니라 버퍼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버퍼에 지정한 만큼 샌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심지어 불규칙하다. 세 번째, 따라서 리시브가 되는 타이밍에 따른 리줌도 다르게 일어난다.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나. 3개 리시브했다가 4개 리시브했다가 3개 리시브했다가 막 이렇게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나. 우리가 유일하게 코르틴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건 뭐다? 샌드 1이 샌드 2가 호출됐다, 샌드 1이 호출됐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샌드 1만 보면 1, 2, 3, 4, 5가 보장되고 샌드 2만 봐도 1, 2, 3, 4, 5가 보장된다는 것만 코르틴이 보장한단 말이지. 이게 아까 말했던 거예요. 코르틴의 진짜 파워는 여러 개의 서스펜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동시성이 있다는 거지 하나의 서스펜드 함수 실행은 순서가 보장된단 말이지.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리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채널의 정체예요. 채널은 누구라도 샌드할 수 있고 누구라도 리시브할 수 있으며 하나의 채널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놈이 수신했으면 R1이 1을 먹었으면 R2는 2를 먹게 되고 R2가 2를 먹었으면 R1은 다시 1을 먹게 되고 R2가 3을 먹었으면 R1은 4를 먹게 된다. 플로우는 그렇지 않죠. 각각 컬렉트 할 때마다 각각 다른 채널을 보는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컬렉트 할 때마다 다른 채널을 본단 말이에요. 얘는 그렇지 않아. 하나의 채널 그냥 이놈이 야금 먹고 저놈이 야금 먹고 막 이런.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널을 구현하려면 채널을 리시브한 값을 재평가해서 재분배해주는 라우터를 설치해줘야 돼. 그래서 많은 책들의 채널 예제를 보면 채널 리시브한 쪽에서 리시브한 값의 속성이나 이런 걸 따져 다시 재분배해주는 그런 라우팅스러운 코드가 나온다고. 뭐 이걸로 채널에 약간 감이 오세요?
감이 오면 천재지. 아니면 채널 맨날 쓰고 있는. 채널이 이렇게 생소해. 채널이 이렇게 생소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채널의 버퍼를 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5로 바꾸면 대체 어떻게 될까? 5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 미친 놈들이 5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채널이 생성되자마자 이제 규칙성이 보일 수 있는데요. 채널은 생성하자마자 무조건 첫 번째 샌드는 일어났겠죠. 서스펜드 전이니까. 오케이? 첫 번째 버퍼에 걸려서 샌드가 안 될지라도 샌드2는 무조건 이 메시지 추적되고 여기에 서스펜드가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 1은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근데 서스펜드가 버퍼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일단 Q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서스펜드가 걸림. 버퍼의 의미는 그 숫자에 해당되면 서스펜드를 걸겠다는 거지 서스펜드 함수 실행을 막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샌드라는 행위는 이루어져. Q에는 들어가고 거기에서 걸린단 말이지. 자, 이 첫 번째 여기에서 1일 때 생각해 볼까요? 이제 다시 1일 때 생각해 보면 채널이 만들어지자마자 첫 번째 로고는 찍힐 거고 버퍼가 0인 상태니까 하나는 집어넣었죠. 실행했을 거 아니야. 그럼 버퍼 0일 때 얘가 통과했으니까 통과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번에 얘가 들어갈 때 버퍼가 이미 1위로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언제 인지해? 샌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인지하잖아.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고 멈춘단 말이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샌드를 호출해야지만 아, 이 새끼 벌써 두 개 넣네? 라고 안단 말이지. 이해했음? 얘 입장에서는 이미 두 개가 들어간 다음에 이걸 넣는 건데 샌드를 호출해야지 이 새끼가 두 개 있다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두 개니까 멈춘 거야. 집어넣었으니까 세 개겠지. 세 개니까 멈춘 거라고. 그 멈춘 걸 알려면 일단 집어넣어. 샌드를 실행해 봐야지 멈출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섯 개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의미로 보면 다섯 개는 다 한꺼번에 수용이 되고 얘 입장에서는 1번까지 수용되는 게 이제 얘가 됐죠. 얘는 다 수용하고 하나가 되는데 더 이상 전진 못하지. 왜? Q에 이미 여섯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넣고서 알게 된다는 거야. 넣고서. 아, 이제 여섯 개네. 다섯 개까지라고 했는데 넣고서 알게 된다고. 그 다음번에는 누구의 장이다? 그 다음번에는 리시브의 장이야. 이것도 되게 골 때린다는 거야. 리시브도 분명히 중단함수거든요. 중단함수니까 리시브와 리시브 사이에는 디스패처가 움직일 수 있는 루프가 존재해. 그럼 하나 꺼내고 두 개 꺼냈을 때도 샌드를 더 추가적으로 큐에서 더 넣어줄 수 있잖아. 이미 두 개 꺼냈으니까 네 개를 줄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동작을 어떻게 했죠?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두 개 동시에 보여준 건데 큐를 다 비우는 리시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샌드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여기도 똑같죠. 이게 바로 Q가 찼을 때 Q가 얼마 만에 비워지면 샌드가 재동작할지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비워줘도 샌드를 더 전진시켜라. 하나만 비워줘도 샌드를 더 전진시켜. 아니면 일단 샌드 Q가 다 차면 다 비울 때까지는 샌드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왜? 샌드도 충분히 많은 스레드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한 두 개 얻었어도 빨리빨리 샌드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서스펜드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될 건데 얘는 지금 샌드가 다 비워줘야지 얘를 가는 걸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사실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런블로킹 때문에 그래요. 기본 디스패처로 동작하고 있는데 런블로킹이 사용하는 기본 디스패처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 스레드 하나로 들어가지고 싱글 스레드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디스패처 IO를 달면 이제 더 달라져. 어쨌든 채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퍼가 다섯 개이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채널에 대한 감이 좀 오신 리가 없죠. 어쨌든 채널이 이런 거예요. 잘 못 쓰는 게 당연하다가 저의 얘기입니다.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가벼운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볍게 느끼지 않는 게 다 뭐다? 채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230페이지에는 채널 타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채널 타입에는 무제한, 버퍼, 랑데뷰, 융합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융합은 버퍼 크기가 1인 걸 의미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저 채널들이 다 융합이에요. 실제로 이 상수는 인티저 값입니다. 언리미티드는 인티저 맥스예요. 그리고 버퍼는 64고 등등. 랑데뷰는 0으로 주면 돼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채널은 생성할 때 세 가지 인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234페이지를 보면 버퍼를 꽉 채웠어. 왜? 샌드의 목적은 버퍼를 채우는 거니까. 버퍼의 제약만큼을 채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샌드가. 샌드가 서스펜드 당할 거냐? 중단될 거냐? 아니면 Q에다가 조작을 걸 거냐 이거야. 우리가 Q가 꽉 찼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Q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서스펜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서스펜드를 하고 있지만 Q를 제거해도 계속 샌드를 할 수가 있잖아. 과격하지만. 예, 이런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인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나? 채널 인자는 하나 더 있어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뭐였지? 아무튼 채널 인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러, 책에서 어? 핸들러 아닌가요? 핸들러가 있습니다. 펜아웃과 펜인 나오는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채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파이프라이닝이에요. 그래서 239페이지의 파이프라이닝만 볼 건데요. 239페이지의 코드를 보시면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프로듀스가 코르틴 스코프의 함수이기 때문에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 함수가 아니면 프로듀스를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듀스를 쓰기 싫어. 왜? 프로듀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 함수를 만들기가 싫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프를 직접 구현해 봅시다. 손으로. 파이프라는 건 하나의 채널이 다른 채널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앞에 채널을 잡아먹고 두 번째 채널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채널 입장에서는 뒤에 채널이 리시버인 거고 뒤에 채널은 다른 리시버 입장에서는 샌더인 거지.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채널 1번이 첫 번째 기착칸이고 채널 2가 두 번째 기착칸이에요. 그래서 채널 1을 먼저 어떻게? 샌드를 때려. 1부터 5까지. 근데 두 번째 런치에서는 채널 1을 수신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채널 2에서 샌드를 해. 이거야.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따라서 이 체인에 따르면 채널 1이 샌드 해줘서 리시브하기 전에는 채널 2는 절대로 샌드하지 않을 거예요. 기차 연결 같은 거지. 파이프라이닝 연결 같은 거지. 시퀀스의 일드 올과 똑같아요. 시퀀스의 일드 올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퀀스에서 일드 올을 쓰면 다른 시퀀스를 전부 다 시퀀싱하기 전에는 자기의 중단 함수가 움직이지 않게 되죠. 똑같아. 같은 원리를 파이프라이닝으로 쓰는 거야. 단지 여기서는 필터를 어떻게 걸었다? 제곱을 때려라고 걸었죠. 그래서 채널 가공을 해주는 비동기적 필터라고 봐도 돼요. 우린 이걸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불러. 사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왔어. 채널은 코리커전 개념을 쓰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파이프라이닝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채널에다가 샌드를 어떤 순서로 할 거냐. 런치 때려보면 얘가 샌드할 동안에 샌드가 오지 않으면 얘는 서스펜드에 걸려 있을 테고 포인 요게 리시브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 채널에 이터레이터를 호출하면 이터러블 호출하면요 그 내부에는 리시브를 내장한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져요. 포를 쓰면은 그런 뜻이야.
어쨌든 여기 서스펜드가 걸려가지고 얘가 어디에서 이 밑에도 아니야. 4에서 걸려. 얘가 리시브 할 때마다 걸린단 말이야. 샌드 안 하면 얘가 계속 대기한단 말이지. 샌드 하면 그 다음번에 얘가 움직여. 그 다음번에 얘가 샌드 하는 거지. 그럼 또 이 채널 2를 수신하는 애는 채널 2가 샌드 할 때까지 대기할 탈 거란 말이지. 리시브를 하려고. 서스펜드의 매직인 거지. 각각의 서스펜드가 바라보는 대상이 올 때까지 다 중단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딜레이를 마음대로 넣어도 알아서 얘는 대기할 거란 말이야. 윤성님이 멍하다 끄덕끄덕했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샌드 1의 버퍼가 1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 이해했죠? 이걸 받아서 샌드 2가 두 개를 또 버퍼에 잡아서 샌드가 일어나고 리시브가 1과 4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윤성님 이게 당연해? 어? 이상하다고 리시버가 생각하지 왜 않아? 리시버가 샌드 왜 1, 여기까지? 2가 일어났으면 이 시점에 샌드 1의 3, 4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리시브 전에? 왜냐하면 샌드 2와 리시브가 계약한 거지 샌드 1은 샌드 2와만 계약했잖아. 즉 샌드 2가 일어나는 순간 샌드 1의 큐는 비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코르틴 스케줄러가 이때는 리시브부터 실행한 것뿐이지 여기를 보면 샌드 1이 먼저 일어났잖아. 왜? 샌드 2가 가져갔으니까 큐가 비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지. 어쩌면 여기 샌드 1의 3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에? 이게 그 현상이라고. 리시브를 가져가는 건 샌드 2와 리시브 사이의 계약이라고. 얘 채널 2와 얘는 채널 2랑 계약했잖아. 채널 2의 버퍼가 1이잖아. 채널 2에 비워주는 거는 채널 2가 샌드를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고 채널 1 입장에서는 얘가 수신되면 버퍼가 비워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샌드가 더 전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 콘덴서를 연결해서 버퍼를 체이닝한 거야. 파이프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버퍼, 2차 버퍼, 3차 버퍼를 둘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RX의 배합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배합을 만들 수 있어. 커스텀하게 손으로. 이걸 완전히 이해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어. 콘덴서를 하나 끼는 게 아니라 콘덴서를 여러 개 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흐름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버퍼 사이즈와 이 안에 딜레이 조정과 정책을 이용해서. 그런 미친놈이 있냐고? 없어요. 안 쓰잖아 아무도. 알아. 아무도 안 쓰는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이라는 거야. 단지 채널은. 알고 보면 위대한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쓰는 것뿐이에요. 툴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만 봐도 굉장하죠. 이 배합을 조정해서 여기 이 샌드 1의 5가 일어난 걸 봐. 어떻게? 샌드 2가 샌드 1에 있는 버퍼를 비웠기 때문에 샌드 1이 일어난 거라고. 이걸 보라고. 이 굉장하잖아. 감동이 안 온다고? 아, 이 사람들. 감동해야 되는 거지. 아깝다고. 굉장한 툴이라고 사실은 채널이라는 건. 왜냐하면 서스펜드를 연쇄로 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되게 많은 일들, 필터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버퍼링 작업들을 되게 정교하게 편성해서 흐름이 마치 마지막 수신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0.5초에 하나씩 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어. 이 얘기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면 동영상 플레이어가 안 끊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왜 연락을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면 프로듀스의 정체는 뭘까 이거야. 우리는 런치를 통해서 이걸 실행했잖아. 런치라는 건 뭐죠? 코르틴을 직접 실행해 주는 거잖아. 스타트 코르틴을 안에 런치가 내장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어? 잡과 함께? 까먹었지?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겠지? 앞에 강의 다 외워. 지금 저랑 대화해보면 저는 그 앞에 내용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내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 외우고 있어야 돼. 런치는 안에 스타트 코르틴을 내장하고 있어. 그럼 사실은 저는 채널은 따로 만들었고 채널 개체는 따로 만들었고 채널에 서스펜드 상황에서 샌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행위를 합쳤으니까 프로듀스가 되는 거 아니야? 프로듀스를 보면 채널 만들자마자 안에 실행도 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이 서스펜드 함수를 어떻게 런치까지 시켰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맞다고. 프로듀스 함수를 보면 채널을 만든 다음에 블록으로 받은 서스펜드 블럭을 스타트 코르티를 한다고. 이게 프로듀스의 정체라고. 내가 그 프로듀스를 알 수 있는 호스트 코드를 바꿔줬을 뿐인 거야. 프로듀스를 쓴다는 건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는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스 코르틴이라는 코르틴을 감싼 코르틴을 만들어. 왜? 온 컴플릿에 클로즈 하려. 추가적인 메소드를 제공한다. 온 캔슬에서도 클로즈 하려. 채널 클로즈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속성으로 채널을 소유하게 된다. 라는 추가 기능이 있는 새로운 코르틴을 감싸서 만들게 된다. 오늘 강의 끝. 아, 짧다.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실까 봐 짧게. 채널 16장 뭐 한 장인데 요즘 보면 되죠? 그렇죠. 다시 발동 걸리시고요. 앞에 것들 좀 관심 있게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인정사정 없이 나머지 진도를 빨리 뺍시다. 저랑 같이 채널 해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뭐가? 아, 나는 분명히 플로우랑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 나 플로우 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네. 하지만 채널은 되게 좋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지껏 채널을 몰랐던 것뿐이야. 채널은 좋은 거야. 엄청난 툴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스코프에 확장함수로 프로듀스가 있어서 책에서처럼 파이프라이닝을 구현을 하려면 프로듀스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스코프에 확장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맨날 스코프 상황에서만 쓸 수 있잖아. 일반 서스펜드 함수에서는 걔 쓸 수 없고. 물론 앞에서 우리가 서스펜드 함수를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함수로 만들거나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실행되도록 변경하는 방법들은 이미 배웠죠. 맨날 그렇게 쓰기 귀찮잖아. 어떤 서스펜드 함수는 분명히 코르틴 스코프의 컨텍스트가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모든 서스펜드 함수가 다 스코프의 컨텍스트를 내장하게끔 바꿀 수밖에 없는 전파가 일어나요. 그게 싫으니까 저는 이런 중간 구현체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 코르틴 X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겼어. 코르틴 X는 코르틴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거의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거의 모든 서스펜드 함수가 코르틴 스코프의 XX로 다 변질되게 돼 있어. 이게 처음에 배울 때 기억나시죠? 코르틴을 쓴다는 것과 코르틴 X 쓰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이게 순수한 코틀린을 쓰는 코드. 어? 이렇게 쓰면 코르틴 X 안 나와. 아니 물론 여기 나오지. 런 블로킹 코르틴 X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법 순수하게 쓰는 경우. 근데 이제 코르틴 X에 있는 프로듀스를 쓴다. 편하지. 응. 편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근데 그러면은 파이프라이닝도 전부 다 코르틴 스코프화에 써야 되고 239페이지 다시 코드를 보시면 이 파이프라이닝을 실행할 때도 코르틴 스코프 하에서 실행해야 된다. 메인을 그냥 서스펜드 함수로 실행할 수 없어. 코르틴 스코프로 실행해야 돼. 서스펜드로는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 뭐 그건 그렇고 일부러 그래서 생으로 구현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채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채널은 샌드 채널, 리시브 채널 이딴 거 없는 거고 채널은 그냥 버퍼, 링크드 리스트 버퍼이고 링크드 리스트에 캐파시티가 있다. 캐파시티에다가 채우려 그러는 게 샌드의 목적이다. 샌드는 리시버에 전혀 관심이 없어. 샌드는
채널의 캐퍼시티를 어떻게 채우고 싶어.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채울 수 있는 한 자동 리줌이 일어난다. 못 채우게 되는 상황에서는 서스펜드가 걸려. 근데 아까 채널 정책에 따라서 못 채우게 되는 경우에 큐를 갉아먹는 정책도 있다. 서스펜드가 기본값이지. 실제로 그런 게 더 유효한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 고객은 데이터를 가져가 주지 않는데 주식 차트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근데 고객은 전광판으로 가져가지 않고 있어. 그럼 나는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령해야 돼, 말아야 돼? 수령해야 돼. 대신에 앞에 큐를 비워주면 돼.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채널로 렌더링 엔진을 만들었어. 렌더링 엔진을 만들었어. 그러면 렌더링 엔진에서 어떻게 움직이죠? 이번 화면에서 속성을 바꿔야 되는 그래픽 객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애는 X가 10이었는데 5로 옮겨야 되고 어떤 애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였는데 블루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이 작업을 다 채널에다 밀어넣자 이거야. 채널 샌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리시브하는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해독해서 그래픽을 갱신하겠지. 돔을 갱신하든 XML 뷰를 갱신하든 갱신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럴 경우에 채널을 잡아먹는 게 낫다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그래픽스는 연속된 움직이기 때문에 X가 0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이는 거면 리시브를 제때 못했어. 즉 프레임 드랍이 일어났어. 이러면 대충 앞에 거 뭉개고 X 1, 2, 3, 4, 5, 6, 7, 8, 90 중에 그냥 1, 2 뭉개고 3으로 가면 된단 말이지. 정확하게 리액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리액트 렌더링이 모든 렌더링의 결과 증분 계산을 다음 프레임에서 하도록 되는데 프레임 스케줄을 잡을 때 실행하기 전에 또 다른 동일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앞에 걸 뭉개버린다고. 안 해도 되네 이러고서. 말하자면 리액트는 프레임당 디바운스를 실행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리액트가 렌더링이 빨라 보이는 이유야. 채널에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 내가 똑같은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링크드 리스트 큐에 있는 걸 뭉개는 정책을 써야 돼. 계속 샌드를 하되. 샌드를 이렇게 리중 걸면 안 되고 여기서는 샌드를 이 서스펜드 거는 정책을 쓰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프레임 드랍이 있다가 나중에 프레임이 널널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우르륵 하고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런 게임 그래픽 엔진 보신 적 있을 거야. 게임할 때 애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와락 하고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내가 말한 대로 채널을 뭉개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계속 쌓아두다가 서스펜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밀어넣는 거지. 리시브 사정을 안 보고서. 여러분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한다라면 얘가 잠깐 지하철 타가지고 통신이 끊어졌을 때 샌드 채널이 갑자기 밀려와야 되는 거냐? 이게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밀려와야 되지. 메시지 드랍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다른 식의 뭐라면 그냥 날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새 데이터가 들어오고 다 갱신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이렇게 비즈니스의 정교한 정책이나 버퍼링 정책을 내가 수공예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콘덴서 체인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채널이야.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왜 채널하고 안 친할까요? 그 난이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지. 그걸 만들려고 연구했으면 채널을 팠을 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 한다고? 그렇지. 여기 영원히만 해도 라인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렇겠죠. 그래도 채널한테 안 쓰려고 그래. 어렵거든. 아, 나 익숙한 거 있어. 나 이런 거 처리하는 익숙한 다른 버퍼 프레임 있어. 나 그거 쓸 거야. 대부분 이렇게 선택한다. 자기 익숙. 왜냐면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새 프레임을 쓰고 공부하기가 이게 전통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잖아. 이거 해결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걸 내가 채널 공부해서 채널로 그 문제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채널이 잘 안 퍼져. 저 같은 오따꾸들만 채널을 파가지고 그런 문제를 채널로 해결해 볼까? 뭐 이런 짓을 하곤 합니다.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은 아무 얘기나. 그간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만났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럼 무제한 채널은 언제 쓰이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무제한을 씁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만한 인간이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한 오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채널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면 리시브가 적당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쨌든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제한이 아니니까. 무제한입니다. 머신이 허용하는 한. 그쵸? 근데 머신 넘치면은 아, 평소에 본인이 리스트 만들거나 맵 만들 때 용량 제한 하고 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아니 누가 질문한 적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더욱더 메모리에 신경 쓰지 않는 컨텍스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제한을 기본값으로 두겠어? 씨. 어? 본인이 맵에 풋할 때 맵 사이즈 체크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거짓말쟁이 같으니. 아니 누가 질문을 채널만 유독 그런 게 어딨어. 씨. 채널도 무제한이지. 아, 심지어 많은 자료 구조들은 리무브도 안 하고 단조 증가만 시킬 거면서도 사이즈 체크 안 하고 계속 애드 때릴 거면서 채널 리시브 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버퍼가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샌드를 통제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퍼 무제한을 쓰면 리시브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음, 샌드에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걸 확신할 경우가 많아서 특히 프로듀스 같은 게 기본값이 어니미트인 경우가 프로듀스 로직들이 보면 알겠지만 리피트를 썼든 폴을 썼든 샌드 할 양이 정해져 있잖아. 이 정도면 메모리를 감당하겠지 하고 예상이 되니까 언리미트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버퍼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 서스펜드가 자주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죠? 디스패처가 훨씬 더 많은 서스펜드를 동시 실행할 수 있게끔 자주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스터디했을 때 서스펜드의 전략은 결국 뭐로 귀결된다? 아주 자주 많이 서스펜드를 걸어야지 스레드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됐죠. 뭐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신 거고 저는 이걸 떠들 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기보다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2달 만에 다시 떠들어도 저는 옛날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리바이벌 하잖아요. 아무튼 아무튼 이 코르티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트린에서 굳이 다른 동시성 모델을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채널에서는 마찬가지로 버퍼가 적을수록 더 많은 서스펜드의 디스패처 변환이 일어나서 다양한 서스펜드 함수들이 유효하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실행돼서 동시성을 확보하게 된다. 언리미트 버퍼는 결국 뭐야? 이런 걸 처리하는 거지. 얘가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거잖아. 어? 다 먹어 치우는 거잖아. 딴 놈한테 안 나눠주고 얘도 못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거지. 이거 조금 했더니 어떻게 돼? 얘도 나눠 먹고 얘도 나눠 먹고 얘도 나눠 먹고 이렇게 나눠 먹고 있잖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음, 얘는 여러 애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데 얘는 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야. 버퍼가 커가지고 스레드를. 그러니까 이게 수행 능력을 높이려면 버퍼를 크게 잡고, 응? 이 병렬성을 높이려면 버퍼를 작게 잡고 뭐 이런 개념에 가깝죠.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툴이야. 별걸 다 제어할 수 있어. 채널로는 그렇습니다. 채널을요 진심으로 써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요. 되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채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른 이런 스트리밍 조율체들보다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RX의 배합하고도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정교함은 저는 실제로 솔루션에 여러 군데 쓰이고 있거든요. 이 정교함은 이 정밀한 제 마음대로 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해. 어떤 정도로 대단하냐면 마지막에 여기에 제가 FPS를 측정했어요. 이 FPS 값이 두 번째 런치인 딜레이 값을 조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첫 번째 채널의 정책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막 이래.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조율한단 말이야. 신경망처럼. 그렇다고. 그렇다. 리액티브 스트림을 만들어서 여러 개 연결한 게 채널은 그냥 채널 연결하면 일어나. 리액티브 스트림은 배합을 2번 이상 하려면 리액티브 스트림 2개를 만들어서 연결해야 되잖아. 얘는 그냥 간단하게 채널 만들어서 연결하면 계속 배합 컨덴서를 만들 수가 있어.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요. 셀렉트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몇 장 안 되는데? 쓰지도 않아요. 채널도 안 되는데 무슨 셀렉트 쓰겠어. 셀렉트 채널인데 셀렉트 안 써. 셀렉트 넘어가고 핫소스 18장 기초 개념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9장 플로우란 무엇인가 할 거고요. 플로우의 실제 구현 이 21장 플로우 만들기랑 밀접한데 아씨 18장에서 21장까지 다 나가냐 18장 19장 근데 18장 19장은 개념이라서 별거 없는데 21장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뭐 설날 연휴 완전히 끝나고 며칠 지난 사이니까 다들 참가 못 하실 이유는 없죠?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21장까지 한 번에 훅 나가겠습니다. 앞에 연휴 동안에 책 보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앞에 쭉 한번 복습해 주세요. 이 뒤에 장은 다 여러분들이 코르틴과 코르틴 X 그리고 각종 코르틴의 전략적인 선택을 다 이해한다는 상태 하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코르틴 X의 구조체들입니다. 앞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면 플로우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깊이 쓰는 건 불가능해. 지금 채널도 마찬가지잖아. 채널도 깊이 쓴다는 건 앞에 코르틴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고. 즉 중간 함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얘기. 스타트 코르틴이 무엇인지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